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0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송기택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만나도 반가울까요? 그죠? 자, 30강은 이제 근대의 사상 중에 대륙의 합리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근대성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모더니티, 모던 타임즈라고 표현하는 이 근대가 바로 윤리학사와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대, 그리고 그 앞을 전근대, 그리고 포스트 근대, 즉 탈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출발점상에 아주 중요한 철학자를 2명을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죠. 프랑스의 철학자로서의 데카르트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프란시스 베이컨 공부를 할 때 베이컨의 별명이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을 다는 플라톤 이래의 플라톤 철학을 해석하는 데 불과한 철학이다 라고 말할 만큼 플라톤을 추앙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는 근대의 서양 철학은 데카르트 철학의 주석을 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데카르트의 위치를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근대성의 문을 연 철학의 아버지로서의 데카르트, 오늘 우리가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스피노자라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 얘기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데카르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법적 회의라는 것과 회의론이라는 걸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의론과 방법적 회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회의론이라는 건 데이비드 휴미 갖고 있는 근대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인과법칙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고에 대해서 회의를 해버린 거죠. 부정한 겁니다. 근데요, 데카르트는 방법적이다라는 말이 붙어요. 그 말은 회의를 했는데, 품을 회자에 의심하다 의자예요. 근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결국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확실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죠. 그 확실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방법적으로 회의를 한 것, 계속 물어본 거, 의심한 거, 이게 바로 방법적 회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론과 다르고요. 합리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런 방법적 회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나고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기계론적 세계관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엔 결정론적 세계관을 이해하시면 되고, 신을 사랑한 사람인 스피노자의 신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범신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참된 자연에 대한 신관, 그것이 바로 범신론이고, 참된 자연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윤리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 역시 준비한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요게 언젠가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인데,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그림이 제목을 달아본다면 뭐라고 여러분들 달아볼 수 있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나시나요? 뭐 대탈출이라고 진 사람도 있고요. 뭐 지동설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변혁,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우주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접근했던 것은 중세적인 신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그것의 근거는 바로 근대적 과학과 그리고 근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 출발되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근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대의
프란시스 베이컨, 과학적, 합리적 데카르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료입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바로 근대성을 갖고 오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인데요. 물건으로 우리가 공부할 땐 프란시스 베이컨이 썼던 책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세 가지의 물건은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세 가지가 근대라는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사건은 세 가지인데요.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연과학의 발달이 바로 근대라는 시대를 끌고 들어온 것이죠. 자, 여기에서 왜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것을 다시 언급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인간 이성의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세라는 시대의 깜깜한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의 빛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럼 인간의 이성이 무지몽매한 것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하죠. 거기에 데카르트 철학이 한몫을 하고 기반을 깔아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만들어지면서 이 시대가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라는 시가 참 중요하죠. 이 근대라는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근대성에 대한 탈피를 현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수학 공부, 그 다음에 뭐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쓰는 3단 논법 이런 것들이 다 근대에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니까요.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근대성을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에선 과학적인 인식 방법으로 베이컨이 등장을 했다면 역시 철학의 문을 새롭게 열어준 건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인간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데카르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채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에서 기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라퓰라슈 학원이라고 하는 이 학원에 맡기게 됩니다. 이게 학교인데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고요. 거기에서 데카르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몸이 굉장히 허약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숙사 학교에서 아침마다 뭐 운동도 하고 막 같이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들을 제외해 준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버릇이 생긴 거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파리가 옮겨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환원하여 쉽게 이 위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좌표 평면이에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죠.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렇게 세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게 데카르트 철학부터고 그게 근대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는 건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환원하여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확한 걸 중시하고요. 그 왜 명확한 걸 중시했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요. 학생들 학교에서 제가 보여줘도 학생들이 야, 이거 어떻게 보여? 삐뚤빼뚤해 보여요. 자, 저도 이 그림이 삐뚤빼뚤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촬영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카메라로 지금 저만 잡고 있지만 선생님의 모니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플러스 방송이어서 이게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러닝타임을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로 보면 저도 이게 삐뚤빼뚤해 보여요. 근데요,
제가 옆에서 이거를 딱 보면은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이 각도에서 보면. 네, 이 그림은요. 정확한 평행선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영의 위치들이 다르면서 이게 삐뚤빼뚤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건 명확한, 확실한 지식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완벽하냐라는 거죠.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아주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데카르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을 찾고 싶어 했고 그것을 찾고 싶어서 골몰합니다. 실제로 철학 공부를 하다가 벽난로 앞에서 추운 겨울날 졸니다. 데카르트가. 졸다가 꿈에서 뭔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책을 써요. 방법서설이란 책도 쓰고 성찰이란 책도 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 이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 건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합리론자고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명확하고 세상을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환원시켜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이성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의 시각, 촉각, 청각, 뭐 여러 가지 후각 이런 것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지금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참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제주도가도 있고요. 근데 그 도깨비 도로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캔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분명히 우리 시각은 그 캔이 막 거꾸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깨비 도로 이렇게 써있죠. 막 신기해. 그리고 막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꼭 그 코스 가가지고 꼭 굴려보잖아요. 캔. 차를 중립기아를 놓고도 차가 막 거꾸로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차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를 거슬러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 경험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명확한 지식에 대해서 이 데카르트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우리는 영화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학교에서 보여줄 때는 항상 그 주제곡을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음악이 막 나오게 하는데요. 매트릭스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철학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 사상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적으로요. 두 번째, 불교적으로 해석하죠. 세 번째, 장자의 철학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로 레오와 그리고 모피어스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을 가지고 데카르트 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실제 몸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다쳤을 때 나도 막 고통스럽고 코피가 나는데 이거는 현실인가요? 환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피어스가 대답을 해주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데카르트는 의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 매트릭스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뇌에 전기 신호로 지금 심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미래에 이런 괴물들에게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그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에 건전지처럼 들어가 있고 우리의 뇌에 이런 신호들이 심어져서 우리는 현실처럼 보고 있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데카르트가 의심해보라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유일하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악마가 내 뇌에 전기 신호를 통해서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죠?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바로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담겨 있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자리를 옮겨서요. 이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나 둘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옮겨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프랑스어가 스펠링이 소리 나는 데와 달라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렇게 쓰고요. 데카르트의 사상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라고? 지식에 뭐가 중요하다? 확실성이 중요하다. 이 지식의 확실성은 옆에 명확한 지식, 이걸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데카르트가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느냐?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간 경험은 우연히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뭐랑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냐면 CF 비교합니다. 베이컨은 지식에 뭘 중시했죠? 유용성. 그래서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로 베이컨이 강조한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귀납법은 이런 방법들이죠. 자, 대한민국의 까마귀 까마트라, 일본의 까마귀 까마트라, 미국의 까마귀 까마타, 이탈리아의 까마귀 까마타, 프랑스의 까마귀 까마타, 그래도 까마귀는 까마타, 백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낱낱의 사물들을 과학적으로 인식, 검증, 그리고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귀납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역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들을 확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베이컨이 강조했던 지식의 유용성이고 결국 그러한 새로운 지식들을 과학 실험을 통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냄으로써 뉴 아틀란티스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서의 베이컨의 영향이에요. 그런데요, 귀납법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다 경험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확실한 지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베이컨이 좋아하는 거고 데카르트는 뭘 좋아합니까? 연역법을 좋아합니다. 연역법은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뭡니까? 연역법의 대표적인 거 3단노법을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중간명제. 사람은 모두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거잖아요. 단점이 있죠. 뭐 별거 없잖아요. 영역의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잖아요. 나온 결론이. 고작 해봤자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거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장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대전제가 명확하면 중간명제가 아주 명확한 걸 놨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단론법과 연역법의 특징이죠.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방법적 회의라는 겁니다. 방법적 회의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자, 방법적으로 일부러 회의를 합니다. 품을 회자인데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을 품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회의해버렸다라는 데이비드 휴움과 다르게 데카르트는 방법적으로 회의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 결국 명확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죠.
그 명확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매트릭스라는 영화 얘기했습니다. 사악한 악마가 우리의 뇌에 전기 신호를 심어놓고 우리가 지금 현실처럼 느끼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모조리 의심해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수학적인 명제마저도 의심해보라. 그렇게 감각기관에 심어져 있는 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2 플러스 3은 5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신호적으로 심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얘기해볼까요?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링컨과 에코가 나오는데 링컨이 이제 드디어 밖에서 날아 들어온 나비를 보면서 여기가 진짜 아일랜드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의 도구였던 존재가 존재적 존재가 되는 거죠.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이젠 존재적 존재가 되고 이 존재적 존재라는 게 결국 진짜 주인공으로 결국 나중에 영화에서는 이 아일랜드에 복제되었던 링컨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아주 좋아했던 웜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좀비예요. 되게 잘생긴 좀비가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던 이 좀비가 어느 한순간에 뭔가를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되느냐? 나는 왜 좀비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다니면서 막 사람을 해치고 막 이래야 되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좀비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 플러스 사랑 이렇게 되면서 좀비가 사람이 된 거예요. 결론이. 좀비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의심부터.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이죠. 그거는 바로 생각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죠? 그 유명한 코키토 에르고 줌이 여기서 나옵니다. 코키토 생각한다. 에르고 줌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자, 생각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이 나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학생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데카르트의 눈으로 봐선.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왜 기계론적 세계관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기계가 된다라는 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라는 거죠?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근대의 이제 다빈치의 드로잉들입니다. 다빈치가 이런 스케치를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리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뭐 다빈치가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그림들을 잘 보면 지금 현대의학 서적에 나오는 해부학 뭐 그림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잘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건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 전근대와 다르게 근대에 들어선 바뀌었다. 그게 바로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이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생각에서. 그럼 생각이 있는 부분은 이성의 부분, 이성이 있는 부분은 머리, 머리가 아닌 부분은 머리의 연장선으로 설명될 뿐. 그럼 머리의 연장선으로 설명된다라는 이 몸은 기계와 같다라는.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되게 됩니다. 실제로 근대 사회의 인간 몸에 대해서 인간 몸이라는 건 막 모든 것이 영혼이 담겨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 몸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이것은 역시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니까 몸은 해부를 통해서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해부를 많이 참여했던 게 다빈치였고, 그 결과가 결국 이 근대적인 관점으로서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쭉 정리하고 이제 스피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죠. 감각적 경험을 통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우연한 지식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식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역시 사유를 통해서, 즉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이성을 통해서 결국 확실한 지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방법적 회의, 품을 회자에 의심하다 의자입니다. 근데 의심을 품었는데 왜 방법적으로 의심을 품었냐? 결국에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해봤더니 의심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도출되더라. 그게 철학의 제1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명확한 명제에 중간 명제를 둠으로써 확실한 명제들을 계속 도출해내는 거죠. 그게 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데카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지금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의심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건 증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의심하는 힘이고 그것이 존재하는데 근원이다라는 거죠. Je vois que donc je suis.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이 아닌 부분은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정신과 정신이 아닌 부분, 이건 extension을 얘기합니다. 연장선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정신과 연장선에서, 정신이 아닌 육체는 정신의 연장선에서 설명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라 이분관이라는 건 뭐냐? 결국 정신을 갖고 있는 나를 주체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에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대적 자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아가 우뚝 서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뭐랑 비교해서 떠올리면 되냐면,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에고라는 것을 다 비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할 때 외우라고 그런 게 선생님 뭐가 있어요? 독립적 실체, 불변하는 실체, 고정된 실체,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서양은 달랐어요. 서양은 나를 주체로 세웠습니다. 왜 세워졌어요? 의심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단한 존재니까. 나머지들은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이분법, 환원론, 동물기계론 이런 게 나오는데, 동물이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인간 몸도 분리를 했죠. 사람의 생각의 영역과 몸 나누면서 몸은 기계다. 그러면 동물은 인간과 같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동물은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목축 사업을 통해서 돼지를 먹으려고 막 길렀어. 그 돼지를 먹어야 되니까 도살장에 끌고 가가지고 돼지가 죽는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 근데 죽을 때 막 돼지가 아파가지고 꽥꽥 했다 칩시다. 요즘의 동물학자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은 죽음의 밥상이다. 인간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데카르트는 저게 뭐 돼지라는 생명체가 죽는 소리야? 아니야. 그냥 프린터기 같은 거 오작동했을 때 끽끽 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 거죠. 그냥 기계인 건 거지. 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인 의미의 에고를 바로 세우기도 한 거지만, 서구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건 거죠.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의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니까요.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의심하지 않고 좀비처럼 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데카르트가 뇌사자를 봤을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의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서구의 근대성, 해부학의 발달과 인간 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데카르트가 어찌 보면은 이 근대성이라는 것을 열어준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를 장식할 사람은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철학자 들레즈라고 하는 이 현대 철학자는요, 철학하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피노자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스피노자의 사상을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해 볼 텐데요. 저는 역시 영화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선생님 재밌게 수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영화 얘기, 음악 얘기 이런 거 해주니까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윤리학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Knowing 2012 그리고 아주 제가 재밌게 봤던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지구 종말을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언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9시 뉴스에 띵 하더니 앵커가 나와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실까요? 상상을 해보시죠. 스피노자는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 사상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스피노자의 사상을 하나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주에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주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봤던 노잉이라는 영화, 그 영화 속에선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현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교틱하기도 하지만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은 신성의 필요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신성,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의 본성. 근데 스피노자의 신은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연을 얘기합니다. 스피노자의 신관은 갓이 아닙니다. 스피노자의 신관은 범신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신관은 이 세상의 인과적인 자연 법칙이 바로 신이다라는. 스피노자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왕따 철학자였거든요. 혼자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다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살아생전 명예, 돈, 뭐 여자친구 뭐 없었고 결혼도 당연히 못했고 건강도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책을 뭐 썼지만 유명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에 출간된 에티카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런 스피노자가 다락방에 혼자 숨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철학을 논하게 됩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본인이 생각했던 이 신이라는 것을 그 친구가 유일하게 한 명 있었는데요. 뭐라고 이제 스피노자의 별명을 붙여줬냐? 신에 취한 사람. 근데 스피노자에게 신은 유신론적 신, 즉 중세의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갓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 이코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내재신이라는 거예요. 내재신의 반대가 뭐냐면 초월신이라는 겁니다. 왜 들레즈가 철학하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평가를 스피노자한테 했냐면 이 스피노자의 신과는 완전 다른 건 거죠.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신과는 초월적인 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내재신, 즉 이 세상에 내재하고 있는 신들, 모든 자연법칙이 다 신이다라고 얘기한 범신론을 주장했다는. 그리고 이 스피노자의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초월신을 얘기하는 중세의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관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왕따여가지고 뭐 구석에서 뭐 나무를 심다가 죽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9시 뉴스에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 뛰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님께 뭐 잘못했던 거 사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탁 손을 딱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잡고 최후를 탁 그 타이타닉 영화의 노 부부가 이렇게 물이 막 올라올 때 차올라올 때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피노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에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자연 자체이고 자연은 신인 건 거고 신은 이코르 나의 삶인 건 거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면 돼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전 지구에 물을 주는 것이고 자연과 대화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반추하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요.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충분히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스피노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신관이 아주 독특한 범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피노자는요,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데이비드 휴먼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휴먼은 이 세상의 인과 법칙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거대한 기계라고 봐서 스피노자 또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주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무한한 실체인 우주에 비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이렇게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자연 법칙이다라는 걸 모르고 욕망을 부리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해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교 용어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불교와 연관이 돼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해탈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이 그 필연적인 인과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평온하겠죠. 그런데요, 불교랑 다른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해탈할 수 있는 것이 뭘 통해서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스피노자는 제3의 눈을 떠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제3의 눈이 뭘까요? 지극히 이성적으로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우주적 질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신론적 윤리학이라는 게 나온대요. 자연은 신, 정신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 CF. 여러분들 한번 쓰세요. 이거 자료실에서 그대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필기하셔도 되고 모랑 중세의 유신론하고 유신론은 뭐죠? 초월신이에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자료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가졌었다. 신에 취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저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스피노자의 신은 다름 아니라 자연 자체고 대자연의 법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론적 세계관, 스토아 학파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스토아 학파와 거의 비슷한 얘기로 풀려나가거든요. 스토아 학파와 스피노자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똑같으니까요. 용어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인식이 사람을 해탈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스피노자에게 독특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이해한 방식 자체가 범신론이다.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자료 2개 정도 보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오늘 수업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바로 에티카 사후에 출간되면서 스피노자의 사후에 출간되면서 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가장 잘 담아놓고 있는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작이죠. 스피노자가 바로 이 책을 쓰면서 다락방에서 렌즈를 갈면서 돈을 벌고 책을 쓰고 자기의 철학을 논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테러를 받기까지 했던 이유는 이 스피노자가 본인의 선배인 데카르트처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한 의심을 하는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사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스피노자에게 너무나 위협들이 많았었죠. 감히 네가 촉망받던 이 유대인의 아주 유명했던 스피노자가 그렇게 유대교를 의심하는 메시아 사상을 의심하는 글들을 쓴다라는 게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유대계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렌즈를 갈면서 자신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나기까지 했는데 결국 가지 않고 본인의 철학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속박받지 않고 본인의 정말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철학을 논한 게 아닌가. 그 내용이 바로 이 에티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재미난 건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 윤리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에티카는 에틱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윤리학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것을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할 수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됐다라는 건 필연적인 인과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보세요. 정리, 그 다음에 뭐 논증, 그 다음에 뭐 공리 막 이런 식으로 책이 써 있어요. 실제로 에티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시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것이 결정된 것이다. 이 선생님이 자료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요 문제만 제가 오려온 거거든요.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인간 이성의 본성이다. 그래서 증명 68에 가면 오직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따라서 어떻게 살라라고 할까요? 제3의 눈을 떠서 이러한 우주적 질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세상에 내재하고 있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기억에 어울리는 답으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스피노자의 실제 다락방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렌즈를 갈면서 살았던 거죠. 렌즈를 왜 갈았을까요? 제3의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까요? 렌즈를 통해서 더 명확한 세계적 질서를 알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스피노자의 일생과 그의 철학을 음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범신론이라는 자료 꼭 시험장에 갖고 가셔야 될 자료예요. 아까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네, 커크타 에르그 줌, 주펑, 그덩크 주시 이렇게 프로로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죠. 그럼 데카르트의 사상으로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되니까 기억, 연역법으로 확실한 지식을 파악하고자 맞죠. 확실한 것 중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회의주의 윤리설 아니죠. 회의주의라는 것은 회의론, 데이비드 휴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품은 거니까 방법적 회의라고 하고 그 방법적 회의라는 것에 명확하게 찾아낸 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건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이게 나온 거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의심할 수 없는 기본 명제에 도달했다. 그게 뭐죠?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윤리사상 안 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11번 문제 좋습니다. 기본 문제인데요. 기본이지만 아주 좋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상가가 지닌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은 신의 섭리 또는 자연 법칙의 필연성을 잘 인식하여 그것에 복종, 그게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그 필연적인 인과구조를 알게 된. 그럼 누구예요? 네, 바로후 스피노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출신의 이 스피노자. 스피노자가 쭉 내려와 보니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신이 뭐다? 범신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지문의 내용처럼 1번 가장 값진 삶은 이성을 최대한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인 인과구조를 알게 되고 제3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2번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이성을 통해 세상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 혹은 인과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기계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인과적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맞는 말이죠? 5번 고통을 혐오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정념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쾌락을 추구한다라면 쾌락주의를 골라야 될 거고요. 데이비드 휴메의 쾌감과 불쾌감, 승인과 부인의 관정 이런 걸로 연결하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스피노자는 이성론자고 확실한 이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141페이지에 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심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봤다. 누굽니까? 르네, 데카르트. 종합적인 문제 마무리해 볼게요. 고통을 혐오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정념이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 데이비드 휴me. 그죠? 그 다음에 우주는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곧바로 나오네요. 스피노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1번 가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를 전개하였다. 데카르트니까 맞는 말. 2번 나는 공감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이 선이라고 했다. 맞는 말. 그죠? 3번 다는 세상의 인과 법칙을 인식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인과 법칙이 결정적으로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고 그걸 알아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와 나는 이성주의. 가 데카르트. 나는 휴민데요. 안 되죠. 다는 경험주의. 안 되죠. 이성주의죠. 가와 다가 이성주의고 나가 경험주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5번 가와 다는 정념을 부정적으로 보았죠. 왜요? 정념이 우리를 속일지 모른다. 감각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다.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데 방해하는 거죠.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념을 휴면 뭐라고 했죠? 감정이라고 봤고 그것을 sympathy라고 이해하면서 도덕적인 행위의 원천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올바른 지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번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마지막 문제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5번과 같은 형태가 꼭 수능에 다뤄지는 거예요. 세 사람을 놓던 두 사람을 놓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지우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륙의 합리론자로 이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벤담과 밀을 한꺼번에 확 압축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